A씨의 집에 침입해서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A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강간해버리자. 그리고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나의 흔적을 다 없애게, 인멸하게 다 방화를 저지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나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약간 손도끼 같은 건데, 이 나타와 방화를 위한 라이터 오일 3개, 그리고 가스통, 이거 그러니까 오일, 그 라이터 오일이랑 그다음에 가스통을 9개를 구입했대요. 오일 3개랑 가스통 9개, 그리고 손도끼랑 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경에 드디어 이 소녀 A씨 가족이 사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창문에 일단 테이프를 붙이고 유리를 쾅쾅쾅 두드려서 조용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지. 아, 지금 이대로 실행하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A가 먼저 날 배신했잖아. 벌을 받아야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녀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021년 10월 12일 오전 새벽 3시 30분경 엔도는 야마나시현 고우시시에 있는 A씨의 자택에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층에서 취침하고 있던 소녀 A씨의 부모, 아버지였던 이노우에 세이지씨, 어머니였던 아키에씨의 가슴 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타, 일종의 송도끼, 그러니까 장작을 쪼개는 데 쓰는 짤막하고 두꺼운 폭이 넓은 날이 있는 연장을 나타라고 하는데, 이 나토로 머리를 깨버리고 그리고 따로 준비한 칼로 찌릅니다. 몸을 찌르기 시작해요. 처음에 아버지를 덮치고 이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어머니에게도 손을 뻗었습니다. 이때 야메떼! 라고 말한 이 그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른 주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란이 듣고 2층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여동생, 당시 나이 14살의 그 여동생이 1층으로 내려간 거야. 그러다가 엔도랑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엔도가 이 나타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2층에서 내려온 A씨가 이제 A씨의 동생 여동생이 맞지만 이 나타를 머리에 맞았지만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우리 언니라도 살려야 돼. 라면서 막 2층으로 올라가. 언니가 있는 2층 계단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나타로 맞고 있었던 거야. 맞으면서 계속 올라간 거지. 반복적으로 머리를 맞았고 각각 도끼로 인한 상처가 10개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이노우에 세이지 씨는 숨지기 직전 구급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첫 신고 중간부터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서 숨이 끊어진 거죠. 너무 가슴 아프죠. 자, 여동생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 이상의 피해는 면했지만 전치 일주일 이상의 부상을 입었어요. 자, 엔도는 여동생의 뒤를 쫓는 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뭐를 하냐?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왔던 가스통 9개 주변에 라이터 오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살포한 뒤에 불을 붙여서 이 소녀 A씨의 집을 전소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엔도는 인터넷에서 본 동영상을 참고해서 그 가스통에다가 그 라이터 오일을 뿌린 다음에 불 붙이면 뭐 빵 하고 터진대, 그런 걸 봤겠지, 그런 영상을. 그러면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래서 A씨의 여동생은 맨발로 이제 막 언니를 막 쫓아가면서 자택 2층 베란다에서 이 자매 둘이 뛰어내려요. 맨발로. 그래서 자택에서 약 500m 앞에 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다스케테 쿠다사이 막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범인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라면서 그 언니가 전화를 하죠. 소녀 A씨가. 자, 대략 8분 15초 동안에 긴박한 사건을 통보 내용을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새끼가 어떻게 했냐? 도망을 간 거지.
나 도망을 간 거야. 신고를 받고 달려온 이 나마나시 현경 미나미 코우서 경관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엔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려 했는데 엔도가 이를 뿌리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마나시현 고우시의 주택이 전소해서 불에 탄 흔적으로 2명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따란 한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방화를 했는가? 왜 기름통도 발견됐고 여러 개의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타랑 또 과도 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취침중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한 거지. 말 그대로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취침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A씨의 부모는요, 과량으로 출혈 과다로 사망한 것이 확인됩니다. 자, 부모에게는 각각 10개소의 자상이 있었고 어떤 것은 너무 깊게 찔려서 그 장기에까지 찔렸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전소된 집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약간 화면이 지지직 거리는데 제가 편집했을 때는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다음 밤새 모든 게 붕괴되어 버린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게 붕괴되어 버린 야마나시의 일가. 다른 인근 주민들과도 트러블도 없었고 오히려 평판이 좋았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쩜 이런 일이 라면서 다 너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수를 해요. 이렇게 일본 뉴스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글로 제가 또 가지고 와지요. 자, 사건 발생이 9시간이 지난 12일 밤 19살의 소년이 이 엔도가 울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라면서 현장에서 30km 떨어진 미너부 마을의 주재소에 출두합니다. 이때는 소년 A라고 표현이 됐어. 왜? 미성년자니까. 소년을 선포, 소년을 체포, 뭐 이렇게 소년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그가 도망간 거리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한글. 그래서 어젯밤에 주재소로 가서 자수를 해가지고 이미 동행을 해서 뭐 어디 부서에 사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사건 발생으로부터 9시간이 경과한 12일 밤 오후 7시경 19살의 소년 엔도는 울면서 제가 사람을 죽여버린 건데요 라고 하고 자수를 하고 차로 현장으로부터 20km 떨어진 야마나시현 미노부초에 있는 남부경찰서 하부 주재소에 자진 출두합니다. 자수를 한 거죠. 그러나 주재원이 부재 중이었대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를 겁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죽였다라면서 자수를 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엔도의 사전 청취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 다음 날이 되는 10월 13일 새벽 미나미 코우서는 엔도를 A씨의 여동생 상해용의로 체포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야마가와시 집 주변에 있는 그 포도밭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것의 모습인데 이 근처에 엔도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엔도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근처에 피가 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10월 13일부터 14일 오전에 걸쳐서 입원을 했고 퇴원한 10월 14일 오후 2시경 야마나시 현경은 엔도를 그 소녀 A씨의 여동생의 상해용의로 고우지검에 성취합니다. 근데 얘가 그것만 했어? 동생만 때렸어? 아니잖아. 그래서 2021년 11월 2일 야마나시 현경은 현조 건물 등 방화죄로 또 엔도를 재체포합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어? 그것뿐 아니잖아. 게다가 같은 달 11월 22일에는 이 소녀 A씨 부모님에 대한 살인 용의로도 엔도를 또 재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상해용이 방화죄, 살인 용의 이렇게 3가지로 체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키가 까리다따 뭐 이렇게 있고 시리아이 뭐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것도 한걸 보여줄게요. 자, 아는 사람이었고 호의 그리고 그냥 소년이 존재하기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여동생 누나에게 그 소년이 이걸 누나라고 자꾸 되는데 어쨌든 소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엔도가 모든 용의를 인정을 하면서
소녀 A한테 내가 교제를 거절당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찌에표라고 했는데 발견되면은 가족 전원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아 근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전원을 그냥 다 살해해버리려고 했죠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발견되면 자기가 걸리면 A씨만 납치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 걸리면 가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A씨가 또 거절했는데 다른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랑 떠들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왜? A씨가 그래야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래서 부부의 딸에게 교제를 거부당하고 라인을 차단당해서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한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고 방화범의 이름은 엔도 유키, 기행이 많고 정신질환으로 등교 거부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최초였어. 이름이 발견된 이름을 쓴 게 미성년자에. 자, 코우지검은 엔도의 그 형사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12월 8일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감정 유치를 실시해요. 그 얘가 진짜 그때 뭐 심신미약이었는지 정말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2022년 3월 10일에 코우지검은 얘는 A씨의 여동생의 상해를 입힐 때 충분히 제정신이었다. 심신미약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상해 용의를 뭐로 바꿔? 살인 미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일 수도 있었잖아. 그 도끼를 찍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상해치사를 살인 미수로 바꿉니다. 살해 용의를. 자, 또 같은 날 정신감정을 결과로 근거해 형사처분 상당의 의견서를 붙여 그냥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합계 4개의 용의로 엔도를 코우가정재판소에 송치를 합니다. 왜냐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정재판으로 송치가 돼요. 그리고 엔도는 소년재판을 거쳐서 코우가정법원으로부터 코우지검으로 역송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실명 오픈. 자, 일본 법 제61조에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소년 또는 소년 시절에 저지른 죄로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으로 인해 그자가 해당 사건의 본익임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 신문 등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거를 출판물이나 그 어떤 곳에 언론에서 밝히면 안 된다라는 게 법에 있었어요. 자, 위에 같이 실명 보도가 금지된 경우는 다음 2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옛날에 제가 그 교문 앞에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교문 앞에 나왔던 그 남자애 있잖아. 소년 A. 그거 연달아서 한 4편 정도 되고 또 그 남자의 그 이야기가 또 저주받은 가문 이야기가 또 연달아서 3편 정도 보는데 기묘한 이야기 보시면 돼요. 제가 카드를 걸어 드릴게요. 어쨌든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안 나왔어. 아예 얼굴이 안 나왔단 말이야. 모자이크로 가리거나 저렇게 했을 텐데 자, 일단 1번 가정법원 심판에 회부된 미성년자. 2번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인물. 기소된 시점에서 연령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저번주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자, 얘가 사건이 발생했어. 수사를 받아, 미성년자가.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그리고 어디로 가? 보호처분을 받아요. 소년원으로 송치를 갑니다. 뭐 소년원 이런데 이딴 데로. 근데 법이 중대해. 그럼 어디로 가? 검찰청으로 다시 갑니다. 역송이 돼요. 그리고 기소를 받아서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 과정이 된 게 2021년 5월 21일 소년법이 개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저번 주 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 4월부터 개정 후에 소년법이 시행됐어요. 그게 뭐냐? 기존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실명 보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소년법이 2024년 4월 1일 시행됩니다. 같은 날 이후로
기소된 18세, 19세의 미성년자는 실명 보도가 가능해진 걸로 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를 특정 소년이라고 해요. 자, 특정 소년이라는 개념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소년법으로 일본에서는 특정 한국말로 직역하면 특정 소년인데, 자, 엔도 유키가 당시 19살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개정됐던 소년법에 의하면 그냥 19살이니까 특정 소년이잖아. 그래서 이름을, 얼굴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아주 큰 범행을 저지른 그 18세, 19세 사람들을 특정 소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얼굴도 까발려지고 실명도 보도해도 되게 일본 법이 개정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2022년 4월에 시행된 개정소년법에 따라 소년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형사 절차상 취급을 17세 이하로 구별하여, 뭔가 17세까지도 좀 돼야 되는데, 그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그 새끼가 17세였잖아. 그래갖고 이거 얼굴도 안 밝혀지고 이름도 안 밝혀졌잖아. 그 새끼가, 나쁜 새끼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첫 성명 공표가 됩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미성년자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왜냐면은 사실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뭔가 갱생을 할 수 있다, 갱생에 방해가 된다는 관점이나, 이 미성년자의 실명을 보도하거나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뭔가의 정보 공개가 금지됐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법 61조에. 그런데 이제 특정 소년은 살인, 상해치사, 강도, 강간, 방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18살, 19세들은 소년법에 되지 않아. 형법의 대상으로 안 되고 특정 소년법으로 다 까발려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모르겠죠. 일본 말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국어로 가져왔어요. 좀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18세, 19세 특정 소녀가 일으킨 절차, 사건이 일어나 검찰로 가, 그리고 어디로 가? 가정법원으로 가,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아요. 소년원이나 송치, 보호, 관찰 등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느낌인데, 범죄가 너무 큰 범죄야. 그럼 가정법원에서 어디로 가? 검찰로 역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소를 당해서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성인과 똑같은 20세 이상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그 형무소으로 갑니다. 이게 소년법 개정으로 엄벌화가 된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소년법 개정으로 엄벌화가 된 18세, 19세의 특정 소년들은 이름을 공표하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일본 언론이나 뉴스에 엄청나게 많은 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19살에 살인방화 기소 첫 성명 공표라고 나와요. 첫 성명 공표, 이렇게. 대단해요. 얘가 일본의 최초로 얼굴이 밝혀진 미성년자니까. 자, 어쨌든 형사처분으로 사건 당시 엔도 유키가 19살에서 2022년 3월에 가정법원에 갔지만 방화, 살인이라는 큰 죄로 다시 검찰로 4월에 역송됐기 때문에 실명 보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신문 잡지에서 얘 얘기를 다 때려 박는 거지. 방화, 살인이라는 죄에 4월에 역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명 보도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전국 신문, 잡지, 언론, TV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제1호 특정 소년으로 기소 후 실명이 보도된 아이이기 때문이죠. 자, 2021년 10월 12일 엔도가 이제 A씨의 집에 침입해 취침 중인 가족들을 덮쳤잖아요. 그 당시에 실제 불이 나고 있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재현 그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녀가 이제 고등학생 대표로 의견 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단 말이야. 10월 12일에. 근데 이렇게 불이 나버린 거야. 이게 실제 그녀의 집이에요. 그래서 야마가와시 장녀가 이 소년 A가 학교를 대표해서 스피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모두 다 파탄 나버린 거지. 다 파괴돼 버린 거지. 그리고 일가족 4명이 전부 다 죽여버려야지
이게 표적이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살아난 거죠. 도망친 게 성공했기 때문에. 자, 이게 그가 소년 A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자, 2023년 얼마 안 됐어요. 10월 25일 고 지방법원에 엔도 유키의 첫 공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올 때 막 소녀를 태운 검찰 차량이 막 커튼으로 덮여 있고 막 차량 승하차 할 때도 막 발매까지 막 파티션 막 해주고 막 엄게 태세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 지방 경찰 고 보호 관찰소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오후 2시 5분쯤 피고는 형무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하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 보이시나요? 자, 흰색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고 상하 모두 검정색을 입은 사람이 그 엔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삭발한 머리에 흰색 마스크로 법정에 나타난 이 엔도가 시종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왼손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기 전에 방청석을 한번 쑥 훑어보는 그런 소름 끼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보도진들이 가만히 있간디. 자, 방청자는요, 18일 판결의 선고를 65석의 방청석이 있었대요. 65석의 방청석을 마련해 놨는데 참가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의 사건이니까. 추첨을 했는데 추첨인 접수 인원만 426명이 방문해가지고 대략 7배였던 거죠. 자, 어쨌든 개정이 시작되고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제 증언대 앞으로 서세요라고 했는데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이제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증언대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공판이 일어나죠. 10월 15일이에요. 자, 재판관이 묻습니다. 뭔가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는 피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죄상 인정 여부를 다 무건으로 일관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묵비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죄상 여부에 있어도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이렇게 묵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 2차 공판입니다. 재판 과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복잡하시죠? 제가 그래서 또 번역을 해왔습니다. 읽어보셔요. 자, 2021년 고우시 주택이 전소 중인 부부의 사체가 발견된다. 자, 그리고 10월 12일 당시 19살의 피고가 야마나시현내 주재소에 출두했고 13일 현경이 부부의 차녀에 대한 상해 혐의로 체포, 11월 2일 현조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재체포, 부부 살해 혐의로 22일 날 또 재체포가 되고 12월 8일 고우지검에 감정 유치를 개시하고 그리고 22년 3월 7일 감정 유치 종료, 11일 날 지검 법원으로 송치가 되죠. 자, 그리고 4월 1일 18세 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 개정 소년법을 시행해서 그의 실명을 거론하게 될 수 있었고 그 가제가 검찰관 송치, 그러니까 역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랑 똑같은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역송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긴 했어, 사실. 왜냐면은 부부 몸에서 10군데에 칼로 찔리는 게 있었고 머리도 막 찔려 있었고 또 장기를 파기할 정도로 깊이 찔렸고 막 이랬으니까 거기다가 이유가 뭐였어? 그냥 큰딸이 자기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서 내 라인에 답장을 하지 않아서가 이유였던 거야. 자, 기소장이 읽히고 있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렇게 증언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법정에 간 일러스트 분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자, 그는 경찰 조사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야마가와 씨의 집에서 발견된 다 전소된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 그 수사 관계자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방화된 집에 가보면 그게 너무 처참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리고 10월 27일 3차 공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 법정이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물 한 잔 좀 먹을게요. 목이 너무 마르네요.
자, 검찰 측이 피고의 입회로 재현 범행 현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칼날이 길이가 18cm였던 그 손도끼 나타를 재판관한테 보여주고 둘째 딸의 진술 조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큰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약 8분 15초간의 신고 내용을 이제 밝혀요. 그러니까 재현을 한 거죠. 그 범행들을 법원에서 실제 법원이야. 자, 오전 3시 30분경 화재 발생. 집을 불에 탄 채로 남은 두 사람의 시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탄 채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 집이 완전 다 전소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엔도 유키 피고 21살. 재판을 받을 때는 21살이었어요. 당시 나이가 19살이었고 2021년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 주택에 방화한 채 등에 대해 추궁당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흉기, 그 칼과 그 나타 손도끼를 판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자, 기소장에 의하면 엔도 피고는 2021년 심야에 코우시 주택에는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그리고 거주자인 당시 55세였던 아버지와 당시 50세였던 어머니를 도끼로 다수 구타한 뒤에 칼로 또 찔러서 살해했다. 엔도 피고는 부부의 장녀 A씨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녀 B씨의 머리도 살의를 가지고 도끼로 내리쳐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라면서 이제 막 검사가 막 이렇게 증언을 했겠죠. 그리고 11월 1일 제5회 공판 주택의 방화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게 당시 현장입니다. 얼마나 전소가 되었는지. 이게 그 실제 집이에요. 그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터 오일과 가스통 사용 등 그 주택을 방어해서 전소시켰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포 애포터입니다. 불에 붙은 후와 불이 꺼진 후인데요. 자, 묵비권을 행하고 있는 엔도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사실은 차녀 그 A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사리가 없었습니다. 살인 미수죄는 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저희 이 피고는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변호사니까 얘를 변호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쟁점이 뭐야? 엔도 피고에게 형사적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신미약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소 내용에서 추궁받는 중에도 계속 묵비를 합니다. 무건 수행을 해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자, 그러다가 11월 2일 제6회 공판 드디어 그가 인정을 합니다. 자, 이 똑같은 거예요. 번역한 건데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동영상이 아닌 건데 틀림없습니다라고 냈죠. 마치가이 아리마생이라고 아마 나올 텐데, 자, 큰딸과 작은딸의 진술 조서나 경찰 통보 내용 그리고 변호인 측의 살인과 방화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사실 둘째를 머리를 때려서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살인 미수는 좀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를 엄마가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첫째 남편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둘째 남편한테도 학대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온리 아들에게 올인을 한 거야, 엄마가. 그래서 이제 엔도 피고는 사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억누른 거야. 그냥 내 기분을 억눌러. 그리고 그냥 주위의 기대에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두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성장의 가장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키의 어머니는 의소측이라고 썼대, 얘가.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썼대요.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과잉 보호라고 보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과잉 보호.
그래서 엔도 유키의 가족의 관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불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빼놓고 좀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엔도 유키의 집은요, 과잉보호.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무조건 옳은 거야. 아들이 거짓말을 해도 믿고, 아니라 그래도 믿고, 아들을 내가 뭐 시키면 아들이 다 하지. 막 이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머니한테도 원인이 솔직히 난 조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엔도가 거짓말을 해도, 진짜야? 그래, 엄마는 너 믿어. 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추측인데 그 지인이 말한 게 이런 거야.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한데요. 엔도 유키가 사이 좋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그 비싼 명품 티파니 액세서리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한 게 아닐까. 엄마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나 그 애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 사달라 그러면 사줘야지. 막 이러면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엔도 유키 어머니에 관해서는 각종 보도에서 그 과학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어머니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의 동급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엔도가 그런 게임 소프트, 닌텐도 그 소프트 훔친 것 의심받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 안 훔쳤는데 누가 훔쳤다고 했던, 도망치듯이 곧바로 전학을 갔고 그 아이는 언제나 엄마에게 응석을 부렸겠죠 라는 게 이 엔도 친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의 여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말하기로는 학교가 끝나서 올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오후 6시 반이나 7시 정도에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래서 착신 이력이 어머니 투성인 적도 있었다 라는 말이 주간 분춘의 기사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엔도 유키가 사실 등유를 가지고 세이지씨 댁에 숨어들었어. 근데 등유가 여러분 크잖아. 뭐 가스통이나 오일이나 뭐 이런 게 크잖아. 근데 그런 걸 집에 갖고 들어갔는데, 뭐 가스통 막 9개, 막 라이터 오일 3개, 막 손도끼 이런 거 갖고 갔는데 엄마가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엔도 유키 사건에는 어머니한테 원인이 있다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롱지겠잖아. 깔롱도 죽이고. 그런데 이제 친구로부터 야 걔가 너 존경한데 그 한마디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소년 A한테 거절 당하고 라인도 차단되고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분노 폭발이 된 거지. 고등학교에서 백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랑 친하고 학생회 하고 깔롱도 죽이고 막 멋부리고 막 투블럭으로 머리 잘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꽤 특징적인 성장 과정을 가진 엔도 유키는 현립중앙고등학교에서 낙제점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4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엔도 유키 졸업 예정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제발. 자, 이것도 제가 일부러 좀 지저분하게 잘라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게 올려진 사진이라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시즈오카 대학 야간 학부의 추천을 획득한 것 같아 라는 말이 있어. 근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라시조라고 맨 끝에 빨간 글씨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뭐 같다, 뭐뭐 답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즈오카 야간 학부의 추천을 획득한 것 같아, 획득했어가 아니라 획득한 것 같아, 이런 발언이므로 신빙성에는 뭔가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 엔도 유키의 진학 예정처로 소문되는 시즈오카 대학 야간학부는요, 공통으로 뭔가 테스트나 이런 시험,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이런 거를 치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였대. 왜냐면 얘가 공책에 빽빽하게 뭐 노트를 해도 성적이 계속 맨날 낙제점이니까, 성적이 계속 아슬아슬했으니까. 근데 얘의 장점이 뭐야? 개근상, 성실함,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고 선생님들과 친해. 그래서 선생님들 추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가 살고 있는 고우시에서 시즈오카까지 거의 대부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엔도 유키가 사는 야마나시현 고우시와 시즈오카 대학은 산을 사이에 두고 1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이 좀 안 되는 먼 대학이야. 그런데 어떡해. 엄마 어떡할 거야. 엄마가 아들을 우리 아들이 못 보내! 너무 멀어! 고로부터 통하기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왕복으로 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 1시간 반은 솔직히 저한테는 껌이지만 어쨌든 엔도 유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과보해야 할 어머니가 빠른 시간에 날아올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죠. 왜냐? 사실 자기가 하기 싫었는데 평소에도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왜냐? 취직을 해서 번 돈을 모두 어머니한테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엄마랑 있으면 좋을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장래를 비관해 절망한 기분이 마침내 폭발해 원래 가지고 있던 잔악 행위에 흥미가 결합해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막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가 귀를 막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막 눈물을 흘렸대요. 검찰 측이 이런 그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도중에 양손으로 귀를 막고 변호인 측이 뭔가 진술을 하면서 자기 성장 과정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되자 때때로 눈가를 티슈로 누르거나 종종 마스크를 벗고 코를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빠밤.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죠. 자, 지금까지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하고 변호인 측은 사형의 회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후 방화 살인 사건, 고후 살인 방화 사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사형시켜야 돼. 변호사는 사형까지 뭘 시켜. 이런 얘기가 이게 싸우게 된 거죠. 자, 검찰 측은 피해자 부부의 장녀가 교제를 거절하자 그가 그거에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한 뒤에 사건 전에 흉기, 나타, 가스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한 계획성이 있고 이런 걸 계획했다는 건 책임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심신미약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11월 8일 제7회 공판에서 증언대선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A씨의 여동생도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맞잖아. 도끼를 껴서 찍었는데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맞지. 그렇게 법의학자가 그렇게 증언을 해줘요. 범행 시 여동생은 엔도에게 손도끼로 맞은 뒤 2층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그가 그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있었던 거지. 만약 끝까지 쫓아갔다면 그녀 동생 동안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11월 9일에 제8회 공판에서 검찰 측이 범행 당일 엔도 피고의 행동을 설명해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엔도 피고에게는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10월 25일에서 12월 11일까지 총 26일의 심리 판결을 추후 지정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실제 법정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제10회 공판의 질문에서 피고 엔도는 묵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던 이유를 이제 변호인이 물어요.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何も話さないのですか? 그래서 왜 아무것도 말 안 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사회에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샤카이니 모도르 츠모리가 나이 까라 데스 라면서 사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묵비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또 11월 16일 제12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송치 당시 진술서를 낭독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검찰관이 법정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엔도가 그쪽이 나에게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죄의 기분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진술의 일부를 부정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
사과 안 하는 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사과를 안 했대. 그래서 결국에는 11월 21일 제14회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왔게? 엔도 피고에게는 완전 책임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아님 데스야. 자, 그리고 12월 24일 논고로 검찰 측은 엔도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래서 전달의 사형을 구형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엄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엄마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엄마와 그리고 이부 여동생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判決の当日、母親はその結果を自宅で見守っていた。息子のことを私が産んだ子供なのでしっかり見届けたいと思います。午後2時54分。私をしっかりしてください。だからみんなでしょ。やめてよ。私を殺してもらいたい。自分の命大切にしなよ。ねちだよ。でも今の時点であんな裁判なんて私はまだ立ちるかもしれない。私はあの裁判では納得できないです。あの子に歌うところ本当に公正っていう言葉があるんだったらなんとかもうちょっとしっかり調べて判決を下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자, 엄마는 자신의 아들의 그 사형 선고를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서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엄마. 아직 오빠가 살아날 수도 있잖아 라면서 어떻게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지? 나를 사형시켜달라고 나를 대신 죽이라고 딸 앞에서. 난 정말 저걸 보고 와 진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측은 당연히 또 이거밖에 미룰 수밖에 이걸로밖에 할 게 없어.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래서 사형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냐. 미성년자인데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인은 어제 불복하여 항소. 엔도는 항소 취하. 사형 판결 확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변호사는 항소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엔도가 안 해. 나 항소 안 할 거야. 나 그냥 사형 당할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고후 지방의 법원에 따르면 고후 지방 법원에 의하면 오늘 아침 본인이 항소 취하를 한다. 이로써 사형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엄마가 있는 집, 그리고 내 삶, 이런 것들이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재판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피고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거기 법원에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방청으로. 막 기자가 막 손을 막 떨고 이게 어떻게 미성년자 최초의 첫 사형 범이잖아. 그래서 엔도 피고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딱 봤는데 그냥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았대요.
근데 다만 사형 선고 빰빰빰 하는 순간 그냥 고개를 2번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게 다였대요. 자, 원래 엔도는 최종 진술에서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 근데 피고인 질문에서도 사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후회나 반성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실 사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그때 미쳤었나 봐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언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마 항소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얘가 항소를 했다고 해도 그때 심신미약이 아니고 책임 능력이 있는 게 인정이 됐고 범행이 너무 집요하고 악질성이니까 사실 사형 당해도 타당하긴 해. 그쵸? 근데 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뭔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면 사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자, 제가 찾아온 그의 SNS예요. 자, 그가 뭔가 사과의 편지를 쓰기는 썼대. 그런데 법정에서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말해서 그냥 억지로 쓴 갱생의 전망이 없는, 그러니까 갱생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그런 글도 있었대. 그냥 변호사가 시켜서 그냥 쓴 거야. 근데 피고인 말대로 그냥 항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어떡해. 사형 확정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항소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항소 절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안 한다고 했대. 그럼 어떡해. 거지. 이게 바로 소녀 A씨의 전소된 집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 자, 근데 어쨌든 그가 사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노우에 씨의 부부와 그녀의 소녀 A와 소녀 B는 부모님을 영원히 잃었고 그 부모님이 돌아오는 일도 없고 사회 복귀가 당장은 어렵잖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힘들 거야. 그래서 항소하지 않은 채 사형 확정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재판관이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죽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 저지른 죄의 무게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뭐 후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있는 자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부부 살해는 집요하고 잔혹할 수밖에 없고 나이를 고려해도 사형을 피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19세라는 연령을 최대한 고려해도 형사 책임의 중대성이나 갱생의 가능성이 낮아 사형을 회피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 얼굴이에요. 그 엔도를 변호했던 변호사인데 뭐 항소를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냐 사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형 판결을 받고 피고사 변호인 중 한 명인 이 후지마키 슈니치라는 변호사가 이쪽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항소는 피고와 협의를 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항소 안 한다고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이게 실제 뉴스로 나온 거예요. 고지검은 적절한 판결이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우지마 검찰청 타부치 나이스케 차석 검사가 검찰관이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 인정, 양형 모두 인정받은 형태로 적절한 판결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한 판결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재판장이 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 엔도한테 제발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뚜렷한 어조로 엔도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봤을 때는 이 어린애가 모든 것을 포기한 걸로 보이니까 뭔가 어른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물론 범행은 너무너무 나쁜 짓이지만 11월 28일 제19회 공판에서는 엔도가 220개가 넘는 질문에 웬일로 모두 대답합니다. 그 중에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키테이루 코토가스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로워.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
자, 오늘 아침 피고 본인이 항소 취하한다. 이로써 사형 확정. 그리고 사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어쨌든 나쁘다고는 생각한다.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라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형을 확정 받고 나서야 저 말을 한 거지. 자, 특정 소년. 자, 2024년이에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2024년 1월 18일. 제1심 판결 공판에서 고 지방법원은 엔도 유키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년에 대한 사형은 전국에서 처음이었어요. 전국에서 처음. 자, 재판장은요, 잔혹하고 냉혹한 범행으로 동기도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사회적 영향도 크다. 분명한 반성도 없고 갱생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뭐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이죠. 라고 말한 다음 엔도 피고의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도 나이가 어리다고 사형 회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 왜냐면 너무 끔찍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 똑같은 건데 제가 번역을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월 18일 19세 당시 나이 19세 특정 소년에 대해 전국 최초, 일본 최초로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예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목 잘린 남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 소년 A라는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랑 친하게 놀던 남자 동생의 목을 잘라서 그걸 교문 앞에 놓고 연쇄살인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애도 미성년자였어. 근데 걔는 뭐 6년 7개월밖에 안 받았어. 그때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얘는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이제 첫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거지. 실명이랑 이름이 다 까발려지고. 사실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그는 그의 인생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뭐 가족 이야기, 사랑받지 못했던 성장 과정. 그러니까 몸만 컸지 마음속에는 뭔가 상처받은 소년의 뭔가 그런 삐뚤어지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애정 결핍이 그런 만들어낸 너무 잔혹한 행동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고백을 했는데 처음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고백을 했는데 얘한테까지 거절당하니까 내가 아빠, 엄마, 내 여동생 뭐 다 가족들한테 거절당했는데 가족들 셋이서 밥 까르르 웃으면서 밥 먹고 나 혼자 옆집 방에서 밥 먹고 했는데 얘도 나를 거절하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뭔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겁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음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그 집은 부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큐슈의 시골로 돌아간 것을 계기로 이제 엄마, 아빠, 딸 2명이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남편은 너무 친절하고 성실한 셀러리맨이었고 부인은 간호사, 그러니까 간병인인지 간호사인지 한 분이 잘 모르겠어. 간호사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간호사를 하고 있었고 자치회 임원도 너무 열심히 임해주고 있었어요. 딸이 아주 2명이고 아직 10대이고 돈도 들기 때문에 더 돈 더 벌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자매의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여동생은 중학생, 언니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으로 눈이 크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린 딸 2을 데리고 집 주위를 산책하는 그런 부모님, 그 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라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었어요. 2 딸은 눈매가 너무 또렷해서 어떤 그 주민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 라고 말을 걸자 이제 아버지가 그런가요? 라면서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통학하는 큰딸의 모습도 보았고 애교가 많아서 맨날 지나갈 때마다 뭐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거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성도 굉장히 밝은 아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는 굉장히 평범한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취재한 어떤 기자가 고 시내에 있는 일찍이 소녀 A씨와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친구로부터 이런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고교 장기 클럽이나 연극 서클에 소속돼 있고 학생회 임원도 맡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밝게 대하고 트러블이 없는 우등생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 엔도한테는 얘가 단 한 번도 고생 안 해본 인싸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녀 A도 어릴 때는 의사소통이 너무 서툴러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늘어난 거다. 그걸 극복했다라고 말했잖아. 그 연극부에서는 뭐 주인공, 뭐 주요 출연진 배우도 맡고 각본도 쓰면서 정말 열심히 산 아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자매는 이 사건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모두 PTSD로 진단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년 A, 그러니까 이 엔도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님과 집을 모두 잃은 자매. 특히 동생은 소녀 A씨의 여동생은 정신장애까지 얻었대요. 그래서 몸을 스스로 때리고 막 자해를 하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언니 또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언니 또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밤에도 잘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법정에 섰대요. 그런데 그런 장녀에게 엔도 유키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장녀는 용기를 내서 법정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고우시 부부 살해 방화 사건 재판. 부부의 장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해된 부부의 장녀는 아빠, 엄마, 여동생 등 3명이 이렇게 피해를 볼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말한 이유는 조금도 납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범인에게 묻고 싶어요. 왜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습격당했던 여동생을 위해 재판원 여러분, 제발 여동생을 지켜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뉴스 앵커가 말한 거를 제가 번역해서 제 목소리를 입힌 거예요. 왜냐면 저작권은 너무 무서우니까요. 일본 뉴스에 나온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게 이해 못했는데 이걸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소녀 A씨 장녀가 말한 얘기예요. 살해당한 아버지 어머니는 세계 제1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부상을 당한 여동생은 세계 제1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를 고문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죽이는 편이 나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범행 동기가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전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엔도 피고로부터 사죄가 없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한 일에서 눈을 돌리고 도망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엔도 피고가 무섭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님이나 재판원 여러분, 부디 동생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 섰을 때도 엔도 피고가 무거워서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는 말도 못하겠대. 자, 그리고 사건 1개월 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장녀 나나 여동생에게 공포감이 사라지는 일은 평생 없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는 형사처벌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녀는 이렇게 말해요. 사건 1개월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동생이. 자, 근데 언니가 난 너무 안쓰러운 게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작년은 보호처에서 경찰의 청취에 의하면
내 탓이다. 다 제 탓이에요.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 등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없었다면 큰딸은 17일날 소속됐던 연극부 콩쿨에 출연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극 중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면서 각본까지도 맡았어. 그리고 큰딸이 발표하기로 한 원고 내용이 뭐라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대표로 나가서 발표회가 대회가 있었다고.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내 자신이 싫어서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한 친구를 통해 바뀔 수 있었다 라는 그런 뭔가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사랑입니다. 지난해 작품은 한 동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친절함을 주제로 했대요. 그리고 올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올해 보여드릴 작품은 러브, 그러니까 사랑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엔도 유키가 한 일에 정말 화가 납니다. 라면서 연극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지금 모두 전소된 집에 헌화가 놓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전소된 그 소녀 A 집에 헌화나 뭐 음료나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소년 A의 부모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제가 늘 이렇게 뭐 가정에서 너무 어렵게 자랐고 폭행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왜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 얘기가 정말 정말 싫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없이 잘 자란 성인들도 많고 부모님에게 그런 학대를 당해도 잘 자란 성인들도 있고 그걸 이겨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난 생각해. 그런데 그거를 핑계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타당해. 왜 나는 어릴 때 그런 사건을 당했잖아? 난 불쌍한 애야 라고 말하는 건 전 정말 싫어합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청순하고 너무 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던 소녀 A가 단지 선배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잃게 돼버린 이 사건. 일본의 미성년자 첫 실명 특정소년법으로 첫 사형자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K짱은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15분을 녹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로 연결되길 원하시나요? 길게 다 연결하길 원하시나요? 이것도 커뮤니티에 제가 물어볼 테죠. 그래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보기란 보시면 K짱의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라고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하나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아니면 뭐 저의 다른 채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니면 그냥 공포 라디오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든 K짱의 브이로그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그 한 링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면서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나이가 어리든 말든 그냥 이게 죽어야 돼. 사형시켜야 돼. 난 그러지 않아요? 미성년자라도 사람 죽이면은 너 똑같이 해줘야지. 안 그래? 난 촉법소년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법 싹 바꿔야 돼. 국회의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속 다 죽겠어. 아주 안 그래? 싸슴 빤스 왕빤스.